예, 안녕하세요. 저희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기존에 했던 IP, 지재권, 개인정보 계약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면서 기존에 이제 들었던 강의들이 이제 잘 소화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지재권, IP를 전체를 조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에 디자인, 상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등록, IP, 등록을 통해서 권리가 인정받는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저작권은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창작에 의해서 권리가 바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재권이긴 하지만 이 특허나 상표하고 이 저작권이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서 등록을 해야 권리가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다 권자가 붙어 있죠. 근데 영업비밀은 권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자체의 어떤 권리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흔히 이제 우리가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규제되다 보니까 이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권리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흔히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거, 시티권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침해하는 것을 부정경쟁 행위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재권을 우리가 구분해 볼 때 크게 세 가지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창작에 의해서 바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 그리고 법으로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던 것처럼 특허하고 또 이제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역, 지재권의 영역 중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우선해서 봤던 게 특허하고 영업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이다라고 할 때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 두 가지의 형식으로 보호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특허로 보호를 받을 건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건지를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업비밀은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의 가장 특징은 보호기간이 제한돼 있어요. 20년. 20년 정말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약 분야의 특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보통 이제 FDA라든지 우리나라 식약처에 그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약 한 13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고 나면 이제 보호 기간이 불과 5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사실 20년인 기간이 뭐 이제 이런 기술의 사이클이 빠른 그런 IT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또 다른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등록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오래 보호받겠다라고 하면 영업비밀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코카콜라의 그 성분비. 지금 거의 이제 100년 이상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맛이 내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요.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다 보니까 권리는 그 국가에 한해서 등록된 국가에 한해서 인정되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면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특허하고 영업비밀의 이 차이점을
가지고 내가 뭐로 보호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특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는 권리가 이제 이런 권리범위 청구항이라고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기도 하죠. 이 청구항에 기재된 것에 따라서 특허가 보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러이런 기술을 개발했어 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인데? 라고 물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받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청구항이라는 이 기재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는 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까지의 절차를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특허청에서 이게 진짜 진보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심사를 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레터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심사를 해봤는데 요 부분은 이미 이제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다. 과연 이 기술하고 니네 기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는 특허청에서 이런 이제 심사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서 여기에 내가 몰랐던 선행 기술이 있었네? 내가 여기에는 실시예를 적으려고 했는데 실시예가 부족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권리범위 청구항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된 특허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처음에 청구했던 이 권리범위보다 실제 등록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게 되는 이 범위가 조금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등록된 이후에 누군가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 청구 범위를 예컨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정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정을 통해서 권리 범위를 더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데 이 권리 범위는 이렇게 이제 출원 과정에서 또는 등록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될 수 있고 대부분은 조금씩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보호 기간이 제한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특허를 출원한 때로부터 실제로 등록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하는 것도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기산점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는 등록된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면 출원한 때로부터 등록 때까지의 기간은 20년에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받지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출원부터 등록 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전 강의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특허라고 하는 것은 등록된 국가마다 인정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CT 출원, 그러니까 일일이 국가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PCT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이제 출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특허를 제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PCT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출원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PCT 출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1년 기간 내에 해야 되고요. 보통 출원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후에 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제 심사를 뭐 쭉 하면서 1년 6개월이 되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개된 때로부터 등록되는 때까지는 약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점으로 알아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PCT 출원을 했어요. 그럼 PCT 출원을 해서
요 이제 국제 심사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런 국제 심사, 국제 공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별국에 진입을 하는 시점이 대략 2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좀 복잡하게 이제 보이시긴 할 텐데요. 특허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국에 출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병행해서 출원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의 이런 차이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허 등록, 특허 침해. 등록 특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권리 범위 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의 일부가 이 특허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경쟁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경쟁 제품을 분석해 보니까 내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고 또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이제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특허가 B라는 특허도 있고 또 A라는 특허도 있고 다른 특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내 특허가 특허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특허가, 내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혹시 특허 침해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freedom to operate라 그래가지고 이 내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이제 확인받고 우리가 이제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 침해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가 구성 요소가 A, B, C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특허 침해에서는 문헌적 침해, 균등 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A, B, C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당연히 문헌적으로 침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A, B, C를 가지고 있는데 이 C가 C-예요. 조금 달라요. 근데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균등하다, 뭐 작용 효과라든지 내용 구성이라든지 치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균등하다라고 해서 침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하는데 이 변형을 할 때 이게 균등 관계에 있겠냐 없겠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A, B, C가 사실은 이제 다 가지고 있어야 침해입니다. 그래서 A, B만 있다거나 아니면 C가 없이 D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침해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헌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비밀로 가볼게요. 영업비밀은 크게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공연성, 그리고 이제 독립된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 비밀 관리성. 자, 여기 이제 비공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당연하겠죠. 명업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3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비공직성 요건이 필요한 거고요. 뭐 독립적 경제적 가치도 당연한 걸 거예요. 뭔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면 보호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하고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이 비밀 관리성의 내용입니다. 자, 비공지성,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밀 관리성인데요. 자, 비밀 관리성은 이 요건이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허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 야, 이거는 뭐 이 회사가 비밀 관리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안 했네.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네. 그래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부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피해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뭐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밀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밀관리성의 기준은 매우 낮고요. 이제 뭔가 비밀로 잘 이제 유지돼 있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은 지금은 이제 이런 요건보다는 실제로 우리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창작 그 자체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했는데요. 저작권이 보호하는 게 바로 저작물입니다. 이 저작물은 여기 말하는 세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요. 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KTX 타러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전광판에 시간표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표. 이런 이제 열차 시간표.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은 요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창작성과 표현. 그럼 과연 창작성이 어느 정도 창작성이어야 되냐? 우리가 흔히 창작성 하면 크리에이티비티,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 독특한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작권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그런 창작성이 아니라 흔히 우리 영어로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모방하지 않은 정도면 창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쓴 일기 뭐 이런 것도 남을 모방하지 않았으면 창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법리적으로 헷갈리는 거는 이게 이제 표현이냐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보호하는 이제 법이다 보니까 단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이제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소설의 그냥 전체적인 흐름 또는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 영역이다라고 해서 또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근데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플롯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등장인물 이런 것들은 또 표현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냐 저작물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냐 아이디어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저작권은 우리가 흔히 번들 오브 라이츠, 권리의 다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뭐냐면 저작권에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자, 저작권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격권은 글자 그대로 개인의 이제 그 인격과 관련된 권리인 거고요. 하나는 다양한 이제 그 저작권의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을 저작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저작 인격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언제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할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저작물에는 내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맘대로 내가 만든 내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제 변형해서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 실무상으로는 요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보고 야 여기 테두리는 별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누가 잘라서 썼을 때 나는 그 테두리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 왜 잘랐니? 라고 얘기할 때 동일성 유지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 인격권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저작 재산권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복제권, 뭐 공연권, 공중송신권, 뭐 조금 말이 어려운데 뭐 전송권이라든지 방송권이라든지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중송신권이라고 합니다.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웹툰인데 이 웹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이럴 때 이런 것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은 다양한 권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권리 하나하나를 빼서 독자적으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권리 관계가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은 정리해 보자면 등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창작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다. 그리고 창작성과 표현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권리의 다발, 인격권과 재산권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들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저작권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법상 다양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를 쓸 때 어떤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의 일부 문구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할 때
저작물을 인용한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용 목적이나 종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 두 번째는 이거를 내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공정하게 법상 제한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저작권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표권으로 갈게요. 자, 상표권은 이제 심플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거는 뭐냐면 이게 상표로 등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데요. 이 상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별력, 다시 말해서 다른 브랜드, 다른 표지하고 명가 구별될 수 있어야 상표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탕, 보통 명칭에 해당하는 것은 상표로 인정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유 오피스 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업을 우리 이름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 사무실, 이거를 제가 이제 브랜드로 쓴다고 하면 보통 명칭이죠. 내가 공유 사무실이라는 것들을 권리로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공유 사무실이라는 것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표는 이렇게 보통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관용해서 사용하는 거, 품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 뭐 흔한 성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더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 상표 등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브랜드하고 어떤 이제 차별점이 있어서 우리만의 그런 이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상표를 출원하시면서 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원이, 제 이름이 조원인데요. 누군가가 조원이라고 하는 상표로 출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 등록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저명한 타인,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구선수 조원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조원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상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미리 출원된 거, 미리 출원된 타인의 상표하고도 동일 유사하다라고 하면 이제 인정될 수 없고요. 뭐 주지상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과연 식별력이 있냐, 다른 브랜드하고 구별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등록된 상표 중에서 혹시 동일 유사한 게 있냐 하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우리 브랜드를 정해야 됩니다. 한참 쓰다 보니까 이미 쓰던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은 저희는 낭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표에는 이렇게 이제 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IP 끝났고 이제 개인정보와 계약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가 뭐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언저리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 자체로 식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보를 부가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이제 개인정보의 범위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이 타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정보 중에는 이런 식의 법에 의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취급하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민간정보, 뭐 개인의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민간정보고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운전 번호 발급번호라든지 여권번호라든지 이런 게 고유식별정보고요. 가명정보는 이제 개인정보에서 일부분을 이제 삭제해가지고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정보를 우리가 가명정보로 합니다. 근데 이 가명정보는 다시 다른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명정보라고 하고요. 그 대신에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완전히 다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는 뭐를 더 첨가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가명정보와 구분해서 익명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정보는 조금 다르게 위치정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진료기록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법에 의해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영역을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수집해야겠죠. 이 수집 단계에서도 항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가. 그리고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고 관리할 때도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를 지금 저장하거나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상 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내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3자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역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파기할 때도 법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면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탁의 경우나 제3자 제공이에요. 누구한테 준다는 차원에서는 위탁이나 제3자 제공이 좀 그 형태가 같습니다. 근데 위탁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근데 이제 이 쿠팡이면은 제가 뭐 실제 이제 그 사람한테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송 기사에게 이 정보를 줘야 되죠. 왜냐하면 주소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쿠팡이 배달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위탁인 거고, 제3자 제공은 예를 들어서 쿠팡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뭔가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뭔가 이제 서비스 과정에서 이제 그쪽을 접촉해야 될 때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는 위탁의 처리 위탁의 경우하고 제3자 제공의 경우에 서로 이제 법적인 요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약. 회사가 뭐 너무나 많은 계약들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우리 계약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계약은 협상력의 산물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협상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먼저 이제 그 범위를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 내가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뭐냐? 제가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제때 안 오거나 아니면 하자 있는 제품이 오는 게 리스크겠죠. 만약에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에서 뭐가 가장 주된 리스크인지를 보고 이 주된 리스크가 계약서에 잘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법률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과 법적인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일수록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가지 말고 이거 중요한 계약의 리스크와 관련된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뭐 필요하면 변호사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관여는 보통 이제 뭐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에 관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변호사하고 협상을 같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문의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중요한 경우에는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 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협상은 뭐 다 변호사라 그런 건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이제 협상을 다양하게 계약 협상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협상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 협상에서 이제 중요도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뭐 회사가 작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뭐 담당 이사 또는 사업부장 이런 분들이 계약을 많이 실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협상의 범위를 위임받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방향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초핵심 간단 우리 이제 지재권과 개인정보와 계약 기존에 이제 했던 그 강의 내용을 우리가 짧게 한번 이제 리뷰해봤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